아유, 어머님. 설거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식기세척기에 넣는 게 더 깨끗해요. 지난번에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된 그릇 보고 주영이가 저한테 짜증내더라고요. 설거지 하시는 게 물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너가 그때 사용법을 가르쳐 줬는데 다시 하려니 못하겠어서 그냥 설거지했지. 이런 기계도 못 만지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속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혼자 기분이 괜히 나빴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가 겁나고 밤에 자다가 혼자 숨 멎을까봐 휴대폰을 꼭 쥐고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양원 좀 알아봤어요. 거기 괜찮대요. 간호사도 친절하고 식사도 잘 나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은 잘해보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저는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이제는 혼자 살기 어렵겠구나. 우리가 모시긴 힘들겠구나. 그 눈빛, 그 말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참 많이 시렸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누군가에게 서러움을 토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의 집도 아닌 네 번째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가 생의 마지막 시간이 무력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당신의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서글픈 선택들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요양원도 가봤고, 간병인도 써봤고, 자식 집에도 머물러 봤어요. 그 세 곳 모두 다녀본 사람의 이야기기.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분명 지금 자신과 닮은 모습을 찾게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세 가지 길이 아닌 또 하나의 길을 찾아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첫 순간부터 차근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양원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을 받고 지팡이를 짚으며 겨우겨우 걷던 시기였죠. 집에 혼자 있다가 넘어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물 끓이다가 깜빡해서 냄비 태운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걱정할 만도 했죠. 그날도 큰딸 지혜가 저녁에 들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상의해서 괜찮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과일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손끝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지혜야, 엄마 아직 요양원 들어갈 정도는 아니야. 알아요. 근데 요양원도 다 옛날이랑 달라요. 시설도 좋고, 같은 연배 어르신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도 상주하고 계시대요. 딸은 진심이었어요. 그 말투, 표정, 눈빛까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 꺼낸 건 알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 안쪽이 답답하게 막혀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 누워 딸이 보여준 요양원 안내문을 꺼내봤어요. 사진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정원도 넓고 침실도 깨끗해 보였어요. 식단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많아 보였고요. 그런데 예전에 친구 언니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없는데 투명 감옥 같다고 했었던 말이요. 아, 저기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큰아들 민철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양원 알아봤다면서요?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요즘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엄마, 솔직히. 요즘 약도 자주 까먹으시잖아요. 민철야,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불편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남의 손에 맡겨지는 건 좀 그래. 엄마, 그럼 집에 와 계세요.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순간 망설였어요. 요양원도 아니고 간병인도 싫고. 그럼 결국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게 남은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은 그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지혜가 하루 시간을 내서 같이 갔거든요. 시설은 좋았어요. 냄새도 안 나고 청소도 잘 되어 있었어요.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식당에는 어르신들이 정해진 시간에 식사 중이었고요. 근데 그 조용함이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다들 말이 없이 밥을 먹으면서 웃는 사람이 없고 누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어쩌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나는 왜 여기서 늙어가고 있나. 저도 아마 거기 들어갔으면 똑같이 그 무표정한 눈빛이 됐겠죠. 먹고 자고 움직이고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한 방에서 지내야 하고 이불 뒤척이는 소리에 잠 설치고 낯선 사람과 부대끼며 하루하루 보내야 하잖아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혜야, 엄마 아직은 아니야. 그 안에 들어가면 엄마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직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요양원은 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정할 수 있어야 그게 내 인생이라는 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요양원을 포기한 제가 다음으로 해야 할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병인을 들인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은 마음에서 지웠지만 그렇다고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무릎은 계속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화장실 다녀오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큰아들 민철이가 하루는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간병인이라도 쓰세요. 엄마가 걱정돼서 잠도 잘 못 자겠어요. 그래, 간병인이라.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누가 내 집에 들어왔어. 나의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도저히 혼자 살 자신이 없었기에 결국 소개소에 연락해서 간병인을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 분은 40 조금 넘은 여자분이셨어요. 처음엔 말도 공손하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나랑 잘 맞을 수 있겠구나 기대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식탁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밥이 너무 소박해요. 다른 집은 고기 반찬도 해주고 과일도 매일 나오는데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저는 늘 제 방식대로 소소하게 먹어왔거든요. 국에 나물 하나, 달걀 부침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걸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맞춰야지. 내가 불편한 처지니까.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분은 50살 가까운 분이셨는데 며칠 지나자 전기세, 수도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할머니는 너무 아끼시네요. 이렇게 아껴 쓰면 저는 쉬는 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젠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러려고 간병인을 모셨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아예 소개소했어. 우리 집 조건을 듣고는 추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집은 너무 조용하고 절약형 생활이 강해서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이제 내 집에서도 나를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남에게는 너무 작고 단순한 생활이 나에겐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니 이젠 내 공간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월급만 400만 원이 넘었고 식비, 생활비, 관리비까지 더하면 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죠. 자식들이 돈을 조금씩 보태줬지만 그게 또 마음의 짐이 됐어요. 큰아들 민철이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민철아,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크다. 엄마,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매번 바꾸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너네 집에선 내가 불편하잖아. 며느리도 있고 애들도 있고. 아니요. 엄마 오시면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내가 갈 곳이 없었어. 자식 집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 건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게 간병인도 끝났습니다. 결국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요양원도 간병인도 제 삶을 온전히 지켜주진 않는다는 거요. 그렇다면 남은 길은 자식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뿐일까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집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간병인까지 포기하고 나니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자식 집에 가서 잠시 지내는 것.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일까봐, 손주들 생활에 방해될까봐, 무엇보다 내 생활이 또다시 구겨질까봐. 그래도 큰아들 민철이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잠깐만이라도 와 계세요. 거동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요. 혼자 계시는 것보단 훨씬 낫잖아요. 엄마한테 전화만 와도 저는 심장이 덜컹한다고요. 결국 그렇게 조심스레 이삿짐 몇 개 싸서 큰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며느리 혜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방은 저쪽이에요.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쪽으로 비워놨어요. 정말 고마웠죠. 낯설지만 따뜻한 환영에 나름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미묘한 정서적 불편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려 하니까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조리하시면 애들 자다가 깨요. 그냥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편하자고 움직이다. 아이들 리듬을 깨면 안 되지 하고 뒤로 물러섰죠. 그 다음엔 설거지. 하루는 식사 후에 조용히 그릇을 닦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또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식기세척기에 넣는 게 더 깨끗해요. 지난번에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된 그릇 보고 주영이가 저한테 짜증더라고요. 설거지 하시는 게 물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리를 치듯 와닿았어요. 나는 평생 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물을 펑펑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 순간 내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들도 절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 제가 너무 낯선 존재로 끼어든 느낌이랄까요. 하루는 저녁 먹고 거실에서 뉴스 보는데 손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TV 소리가 너무 커요.
저 온라인 수업해야 되는데 제 방까지 다 들려요. 그 말에 저는 리모컨을 바로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면서 울컥했어요. 아, 여기선 내가 내 맘대로 TV도 못 보는구나. 그리고 밤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한밤중에 살금살금 걸어가는데 며느리 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미안해서 물 내리는 것도 늦췄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말수도 줄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는 어떻게 조용히 넘어가야 하나 그 생각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온 것도 없었고 마음도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민철이가 퇴근하고 왔어. 제 방 앞에 짐이 놓인 걸 보고 깜짝 놀라 묻더군요. 엄마,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그냥 엄마 집으로 가려고. 여기 너무 조용해서 만날 친구도 없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말을 잃어가고 있더라. 아니, 혹시 혜정이가 엄마한테 기분 상하는 말 했어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혜정이는 잘해줬어. 그냥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 든 손보다 가벼운 마음보다 속이 텅 빈 듯한 그 느낌이 며칠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내가 왜 매 순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우연히 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그 다음에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살겠다고 큰아들 집을 나온 날. 그래, 민폐는 주지 말자. 내 삶은 내가 지켜야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던가요? 집에 도착해서 익숙한 문을 열고 들어가긴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이젠 여기가 더 이상 안전한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기장판, 가스레인지,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불안 요소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 며칠은 조용히 잘 버텼어요. 늦잠 자고 아침밤 천천히 챙겨 먹고 TV도 맘껏 틀고 자유로웠죠. 근데 그 자유가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갔는데 고작 2-3가지 담았을 뿐인데도 장바구니가 어찌나 무겁던지 올라오다 3층 계단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땀이 줄줄 흐르고 허벅지는 떨리고 그 순간 참 서럽더라고요. 문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숨도 안 돌리고 부엌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젠 내 마음처럼 내 몸이 안 움직여 진짜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엔 약 먹는 걸 까먹었어요. 한참 뒤에야 약통을 보고 알았죠. 아이고, 이걸 또 잊었네. 입맛도 없고 속도 메스했지만 괜히 걱정되니까 늦게라도 약을 털어 넣었어요. 그날 밤은 계속 뒤척였어요. 혹시 또 깜빡하고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윤옥이 언니가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김치 나눠주러 왔다며. 미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캥하니? 그 말에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윤옥이 언니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묻더군요. 혼자 사는 거 진짜 괜찮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툭 튀어나왔어요. 괜찮은데 가끔 무서워. 화장실에서 미끄러질까 봐도 무섭고 밤에 숨 멎으면
아침까지도 모를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너 혹시 복지주택 들어본 적 있어? 하고 조용히 묻더라고요. 복지주택. 응.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주택이 있어. 미자 너 네 명이 주택 없잖아. 거긴 혼자 살아도 걱정이 덜하대. 응급벨도 있고 복지사도 오고 뭐든 혼자 감당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대. 처음엔 솔직히 내가 그런데 갈 정도로 늙었나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이어서 말했죠. 그런 생각 버려. 지금은 얼마나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존심 부리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발견도 못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꽂혔어요. 맞아. 지금은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할 때구나. 그날 LH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문의를 해봤어요. 상담원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어르신, 만 65세 이상이시고 무주택자라면 대상이 되십니다. 일반 입주자 신청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251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 자산의 합계가 2억 3,700만 원 이하시고 차량가액 3,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시고 월 임대료는 예를 들어 보증금 955만 원의 월 임대료 9만 9천 원 정도고 관리비 별도시고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LH 고객센터 1600-1004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은 마이홈 포털로 들어가시어 공공주택 찾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고 거기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검색하셔서 앞으로 올라오게 될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지역에 모집 공고가 있었고 제가 신청하고 하는 거는 어려워서 아들 민철이에게 부탁했어요. 여기에 당첨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거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건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거였지. 그렇게 시작된 변화의 씨앗이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는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지주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며칠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설마 내가 저런 데까지 가야 하나 싶은 자존심도 아직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이 되었어요. 저에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너무 기뻤어요. 김미자 어르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얼떨떨하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바로 복지주택에 입주한 그날부터의 새로운 삶입니다. 짐을 들고 새 집으로 들어간 첫날, 복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작은 주방과 욕실, 무릎 높이에 딱 맞춘 싱크대, 손잡이가 설치된 욕실, 비상벨이 벽마다 하나씩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웃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처음 오셨어요? 반가워요. 같이 밥 해 먹을 사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에 금방 마음이 풀렸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처음 알았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가까이서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 줄 몰랐어요.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엔 같은 층 어르신들과 산책도 하고, 점심은 같이 준비해서 밥도 나눠 먹고, 책 읽는 모임도 있고, 작은 탁구장, 건강 체조반도 있었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내가 내 공간에서 내 호흡대로 살아간다는 점이었어요. 요양원처럼 관리당하지 않고, 간병인처럼 누가 내 일상을 간섭하지 않고, 자식 집처럼 조심조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민철이가 화분을 들고 찾아왔어요. 엄마, 여기 너무 좋네요.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밝고. 그렇지. 엄마가 여길 오길 참 잘했지. 민철이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러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는 거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었구나.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내 노후였구나. 이제야 정말 내가 나로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노후는 나이 들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시간이다. 젊을 땐 시간이 없고 나이 들면 선택지가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린 나이 들수록 더 똑똑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무엇이 나한테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요양원, 간병인, 자식집. 그 길을 다 거쳐보고 나서야 저는 진짜 제 길을 찾았어요. 한 달 전쯤이에요. 저녁에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하셨어요. 어르신 여기 사세요? 네, 3층이요. 저도 입주 신청해 놨어요. 여기 사는 분들 표정이 다 좋아 보여서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여긴요, 비싸지 않아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그 말 꼭 기억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야 압니다. 노년이란 누군가에게 맡기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시기예요. 남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가. 그 질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 들어가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간병인을 써야 하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나? 불안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겐 아직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복지주택처럼 아니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노후의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도 열려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힌트가 전해졌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드릴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